그리고 저희가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게 네. 아까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전주에서 네. 올라와 주셨고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네, 계신데 네. 사실 뭐 문화예술 쪽이든 뭐든 아무튼 다 수도권에 되게 집중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전주 기반 창작자로서 생존하고 계시는지 있는가. 네.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전주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게 된 계기가 서점 물결서사의 일원이 되면서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게 됐는데, 그전에는 저도 끊임없이 서울에 취직하려고 하고 서울에서 뭐 출판학교 다니려고 하고 계속 서울로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없었고 좀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또 현실적인, 근데 또 막상 서울이 더 살기가 힘들잖아요. 월세도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물결서사를 만들고 나서는 내가 있는 곳이 수도권의 시읒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답변. 네, 수도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거짓말인 것 같고, 시옷 정도는 조금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이 지역의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약간 그래도 춤을 출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 떠나는 거고, 그래도 여기서 남아서 남는다는 하지 말라 그랬어. 남는다고 하지 말라 그랬고 있다고 하라고 했는데. 네. 자기 검열. 네네네. 그래서 전주에 사는 것은 아무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물결서사를 3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좀 수익 창출을 해서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뭐 이제 돈만 많이 벌고 뭐 돈을 벌 수도, 사실 많이 벌 수도 없는 구조이긴 한데, 지금 뭐 좀 3년 정도 지나니까 뭐 주위에서 이제 이슈가 없지, 이제 물결서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겠냐,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너희도 평범한 청빵 아니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저도차도 뭐가 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이제 약간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전복적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도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연희창작촌에 갔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그전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너무 이거를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미경처럼 이렇게 볼 때도 있는 거고, 좀 멀리서도 떨어져 봐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주에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역에는 지역성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공간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중언부언. 그 물결서사라는 곳 자체도 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네, 우선 네. 서점이니까 네. 책을 파는 곳이고, 네. 그 이외에도 네. 뭐 글쓰기 워크숍 같은 것도 네. 진행하시는 걸로 네. 알고, 그리고 운영진들끼리도 네. 서로 어떤 뭐 협업 뭐 네, 이런 네, 것도 네, 하시고 네, 네. 다른 활동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네. 개인적으로 또 각자 다 창작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영향들이 오고 가는지, 시인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까 언급해 주셨듯이 그런 뭐 어떤 활동들로부터 오히려
추진을 얻어서 내 개인 활동 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거 균형을 맞추세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저는 약간 집에 있으면 좀 못 견디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MBTI 확인한 결과 어떤 거세요? 네, MFP로 이제 내 병명이 MFP로 판명이 나서 뭐 찾아보니까 뭐 후계 아이키, 뭐 이효리, 뭐 그리고 여기 뭐 문학 쪽에서 박상영 작가 뭐 이렇게 있었고 조금 이제 활발하고 이렇게 리트리버래요. 리트리버네. 막 이러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밖에 나가서 좀 더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결서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모한 도전이었죠. 어떻게 성매매 집결지, 그러니까 그 성매매 업소가 그때 당시에 25곳은 있었던 거, 거의 한 30곳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오픈할 때. 처음에. 네, 그래서 그게 빨간불이 다 켜져 있었고, 그때는 저희 이제 같이 물결서사를 만들었던 친구가 이제 업주한테 끌려가서 이제 막 뭐 너네가 뭔데 이제 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 뭐 등등의 뭐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 뭐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다 뭐 인사도 하고 지냈지만 뭐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건 그냥 외부인이라서 네. 좀 낯설어서 그랬던.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하나 거기에서 저희는 엄청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업소 중간에 서점이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약간 뭔가 추방시키는 약간 그런 어떤 뭐 임무를 갖고 이제 들어간 어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업소가 연기예요. 네, 하나도 없고 물론 이제 아름아름 뭐 저녁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불은 다 꺼졌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이상해요. 이게 저희는 처음에 공존을 하고 싶었거든요. 업종 전환 얘기가 있었고 모든 업주분들이 그걸 전환할 수는 없지만 그 업주들이 그 여성분들과 이제 뭐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성이 어떤 가게를 하면은 좀 이제 안정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일종의 탐구죠. 네, 뭐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성착취가 맞죠. 네, 그리고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것을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굉장히 그 첨예한 그 대립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이 뾰족뾰족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어두운 동네에서 서점을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잘 걸어 모아서 막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이거는 뭔가 하면 할수록 조금 뭔가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언론도 많이 타고 지역에서는 물결서사 하면은 이제 너무나도 상징적인 공간이 됐고 선미촌 자체에서도 이제 문화공간으로서는 1호점이어서 저희 모두가 PR은 확실히 돼버린 거예요. 뭐 강제주 하이든 타이든 강제적이든 뭐든. 근데 그것에서 오는 명과 암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저희는 뭐 부끄럽거나 뭐 돌아가고 싶거나 이런 거는 없죠. 근데 다만 좀 쓸쓸해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졌다는 거. 네.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이제 다 떠난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업종을 바꾸거나 좀 더 다양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저희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의 네. 그 선미초는 네.
그런 옵수들이 다 빠지고 네.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나요? 지금 일단 물결서사가 졌을 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전주시에서 한 5개 성매매 업소를 매입을 했어요. 네, 매입. 차원에서. 네, 시에서 이제 세금으로 세금과 이제 국비를 뭐 합쳐서 이렇게 5개 업소를 사들였었고, 그거를 차츰차츰 이제 뭐 마을 박물관, 뭐 그리고 여성 그 인권 단체 활동가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뭐 어떤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뭐 털을 밀고 뭐 미술관, 작은 미술관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물결서사 있고, 하나는 공원이 됐어요. 작은 공원이. 거기에는 이제 옛날 성매매 업소 그대로 한 칸이 남아 있는, 그 없애지 않고 남겨두고, 전주시의 기조는 이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없애지 말자,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약간 이런 기조였는데, 저희는 거기에 이제 진취적으로 이 여성들이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다른 것들을 도모할 수 있고, 사람으로 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전환을 해서 뭐 같이 이렇게 이웃으로 살고,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파라다이스를 꿈꾼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 그때는 충분히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공간들이 많이 다들 오픈을 했고, 지금은 한 7호점, 8호점까지 건물이 한 10개 가까이 더 이제 매입하거나 이렇게 생겨났어요. 네. 근데 이게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서노송동에 있거든요. 이제 늙은 소나무의 동네예요. 근데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노송동인데,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비를 64억을 받아서 진행된 게 업소 사들이고 이렇게 가로등 정비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예술촌이 됐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을 하기가, 선뜻 말을 하기는 어렵고, 정주하는 예술가들이, 결국 예술촌은 거기 정주하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있냐, 이것도 직결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밖에 없는 수준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이제 5개년이어서 이게, 네, 도시재생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사업 끝나면 이제 또 가면 또 다른 사업으로 또 가져와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한 관심 네. 같은 게, 사실 저는 몇 번 물결서사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았던 그 장면이, 네. 같이 한번 그때 밥을 먹었었어요. 물결서사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근데 그 옆에 네. 간판도 없고 네. 누가 봐도 그냥 허름한 되게 집인데, 맞아요. 거기서 그 국수집을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고, 네. 거기서 이제 국수를 네. 시켜주셨는데, 네. 국수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거의 한 사람 앞에 거의 2인분에 가까운 국수를 주면서, 맞아요. 더 배고프면 네. 더 준다고, 더 말하라고 말했는데, 맞아. 너무 무섭고 깜짝 놀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네. 분들도 지금 네. 다 네. 빠져나가신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그 이제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신데, 밤에 이제 여성분들한테 야식을 판매하던, 머리에 이제 은색 쟁반을 딱 메고 배달을 가던 야식집이었는데, 여성들이 사라지니까 네, 생계 뭐 일자리가 없어진 셈이죠, 본인들도.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죠. 네, 또 많이 연로하시기도 했고, 저희로서는 매일 2년 동안 매일 보던 이웃이 이제 사라진 셈이고, 또 옆에 이제 살고 계시던 김오순이라는 무당 할머니가 계셨어요. 낮에는 고무를 줍고 이제 밤에는 신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신이라고 하죠, 여자 무당을. 근데 그분도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상하게 더 고립되는 것 같고. 진짜 이렇게 네, 양쪽 양쪽에. 이웃이었죠. 네네네. 저희가 또 웃긴 게 지붕이 다 붙어 있어요. 옛날 판잣집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벌레가 나오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막 이런. 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은 이런 골목이 있고 이런 지붕이 있는 집에 처음 있어봐요. 물개서사가 이제 파란 지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뭐 저는 뭐 그냥 작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만 살았지 이거를 뭐 지붕이 있는 집에 산 건 처음이어서 네. 이상하게도 그 약간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웃이 옆에 사니까. 네, 그래서 뭐 약간 다큐를 찍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동네 환경의 변화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문화는 폭력이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 저희가 결국에는 뭔가 하려고 이 동네에 들어왔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폭력적으로 다가오셨을 거고 이제는 이제 친해졌지만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좀 전에 이제 네. 김오순 그 네. 만신님을 네.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관련해서 네. 전시도 네.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외출 중 네, 전시명 외출 중 네. 맞았나요? 네, 이모는 외출 이모는 중이 외출 부제였고 김오순 전이 전시 제목이었어요. 아, 그리고 네, 네. 포스터에 아마 외출 네, 중이라는 맞아요. 그 네. 이렇게 명패 같은 거라고 네, 해야 네, 되나? 네. 그런 게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아마 그 아까 언급해 주셨던 사고 이후에 약간 이 만신을 좀 넋을 기리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어떤 표현에 의하자면 예술적인 장례식 네. 뭐 약간 네, 이런 네, 네, 네. 표현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아마 살아계셨을 때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웃으로서도 그랬고 네. 어떤 또 각자 모든 그 물개서사 책방지기 그 운영진들이 다 창작자였으니까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작업 방식으로 그분과 소통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시에서 시인님은 이제 이모는 외출 중이라는 네, 네. 시를 네, 네. 또 거기 이렇게 아주 넓은 네. 벽면인데 네. 원형 네, 라운드로 네.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시트지였나요? 네, 네, 시트지로 맞아요. 해서 붙이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네. 그 시가 사실 거기서 읽으면서도 약간 눈물 찔끔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시를 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시는 한번 아까 복숭아는 이제 시인님 목소리로 네. 다 들었는데 네. 이 시는 약간 연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돌아가면서 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와서 네. 같이 읽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계셔가지고 그 같이 이케노쿠 아, 그 이케노쿠. 친구분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 마이크 이모는 외출 중.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승질을 알고 순하게 살아라 순할 순자를 지어 줬는게벼. 지금도 내가 승질이 나면 몰부를 모르잖여. 1958년 전북 장수군 번안면 지지리에서 아버지 김영철과 엄마 문수자 사이 사남 삼녀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다. 1961년 4세 남동생 김종덕이 태어났다. 1963년 6세 여동생 김동순이 태어났다.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65년) 8세
밭을 나가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 돌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도사처럼 하얀 도복 차림에 두건을 쓰고 상투를 틀고 다녔다. 동네 사람들이 빗자루 부대라 불렀다. 온 집안 식구가 당군을 섬기는 대종교 신앙이 깊었다. 1968년 남동생 김종렬이 태어났다. 1970년 13세. 이거 읽으셨죠? 이거 아버지가 이거 읽으셨어요? 제가 68년을 읽었고 그래요. 헷갈려. 1970년 13세 남동생 김종근이 태어났다. 아버지가 종교 생활을 그만두었다. 1971년 14세 나무하러 간 동생 종덕과 동순을 데리러 간 뒷산에서 돌을 굴리고 앉아있는 산신령을 보았다. 이맘때부터 신이 보여 자리에서 쓰러졌다. 어머니 등에 업혀 몇 차례나 아랫동네로 쫓아내려갔다. 만신 앞에 놓여 살풀이를 받고서야 겨우 살아났다. 학교를 다니고 있던 동순으로부터 한글을 배우다 중도 포기했다. 1973년 16세 막내 여동생 김종림이 태어났다. 10월 17일 생일날은 가을거지 끝날 때라 집에 먹을 것이 많았다. 배부르게 생일밥을 지어 먹은 아침 신이 나서 아랫마을에 놀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와 큰오빠 종문이 지팡이를 짚고 온 동네를 다니며 찾고 있다는 소식을 동네 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 잡히면 맞을까 두려워 친구 집에 있던 고구마 쌓인 대나무 바구니 뒤에 한참 숨어 있었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가려 산에 올랐으나 밤중에 또다시 길을 잃고 말았다. 다 찢어진 옷을 입고 헤매다 모르는 집 문을 두드려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다. 금방 돌아가려 했으나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주임집 아주머니가 옆 동네에 결혼 못한 사촌동생 있다고 소개시켜주겠다 나서며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붙잡았다. 1974년 딸 정숙을 낳았다. 가족들 물 낯이 없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대신 시아버지가 집을 찾아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어린 것을 집으로 보내지 왜 함부로 데리고 있었냐며 불같이 성을 냈다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다. 1977년 20세 아들 정상을 낳았다. 1979년 22세 딸 정남을 낳았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다. 동료 도움을 받아 이 악물고 2달간 한글을 배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2줄씩 읽을까요? 그럴까요? 네네. 한 3줄씩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2줄까요? 네. 1983년 26세 서울 중곡동에 자리 잡은 네 식구가 빠듯하게 살았다. 공장, 식당, 아파트 공사판 등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술만 먹으면 난폭해져 같이 살기 힘들었다. 어느 날 여동생 동순이 어렵게 주소를 얻어 집으로 찾아왔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서울까지 와서 사는 꼴이 이게 뭐냐며 펑펑 울던 동순이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갔다. 1984년 27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신이 집으로 피신 갔다. 남편이 찾으러 왔으나 동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돌아간 남편은 평생 이혼해 주지 않았다. 1985년 28세 이종필 사이에서 아들 혜원을 낳았다.
서울 중곡동, 면목동, 상봉동 등지 단층집에 살았다. 어렵게 배운 한글을 잊어버리는 게 아까워 새벽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골방에서 한 20분인가 울면서 주님 찾으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무엇이 오냐면 회오리요. 회오리 바람이 싸고 들어오는 거요. 물줄기 같은 것이. 글더니 찬송가 책 130, 144페이지인가 그려. 그 책이 저절로 막 넘어가는 거요. 책을 다시 탁 여니까 그 다음부터 술술 읽어지는 거요. 그참에 아침에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김우순 자매님 은혜 받았다고 그려. 근데 성경책을 읽으려면 안 읽어지는 거요. 페이지도 안 찾아지고. 나도 하도 안 돼갖고 인자 서울 미아리 가서 공수를 물어본 게 경상도 보살이 팡마 문디 가시나 패 지기뿔라 그려.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는 빨리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려. 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보살님은 책도 다 읽고 글씨도 쓰는구만요. 그랬더니만 팡만 패 지기뿔란마 네가 하나? 그럼 네가 하는 디유 신에서 가르쳐주지 문디 가시나 막 그려. 너무 감동적. 네. 1989년 32세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미아리 보살이 빨리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호프집을 운영하죠. 1994년 37세 익산 큰오빠 집에서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요거는 다음으로고. 네, 남편 이종필이 사망했다. 아들 혜원이 9살 되던 해였다. 중간에 좀 하나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 연대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연도를 네네. 1995년 38세 28살 된 남동생 종렬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1999년 42세 쉬는 날 고모집에 놀러 갔던 엄마가 급작스레 돌아가셨다. 제때 풀지 못한 신병이 격해져 온몸을 떨었다. 몇 달 앞서 만신이 된 막내 여동생 종님을 따라 경기도 안산으로 갔다. 소개받은 신엄마를 만나 내림굿을 받았다. (2000년) 43세 여동생 동순의 권유로 법당에 나가기도 했으나 기도하려 치면 몸에 신들이 완강히 거부했다. 100일 기도를 위해 고향 장소로 내려갔다. 내가 아기 때 태어난 장소를 갔어. 거길 가서 인자 동서남북 인사를 하는 뒤 별이 해지는 쪽으로 요만하다가 갑자기 큰 달로 변하더니 뾰족뾰족한 모자를 쓰고 책을 딱 보여주는 거야. 같이 간 보살한테 해지는 쪽에 별을 쳐다보면 뭘로 보여요? 별이 별로 보이지 뭘로 보여요? 아니 나는 별이 갑자기 큰 달로 변했는데 달 속에 할아버지가 들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월강신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가신다, 할아버지 가신다. 할아버지 어디 앉으실래요? 그랬더니 좌측편에 앉는다 그러더라고. 그 할아버지 모셔놓고 불교사 가서 경문책을 샀어. 사갖고 3일 딱 되니까 다 익혀지는겨. 그래갖고 그놈으로 일했잖여. 2002년 45세 큰오빠 종문과 올케 언니 두 여동생의 제부들과 파주와 횡성 등 신축 아파트에 타일 매지 작업을 하러 다녔다. 아들 혜원과 떨어져 전주에서 신당을 차렸다. (2009년) 52세 선미촌 건너 동네에 살았다. 아들 혜원이가 훗날 아내될 여자친구 강현주를 데려와 처음 보았다. 2013년 56세 이맘쯤 선미촌 한복판 골목길에 5년쯤 살다가 바로 옆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60세 아들 혜원과 며느리 현주가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선미촌에 도착한 대절버스에 동네 지인들 10명쯤 태우고 서울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패백대 대출을 던져주며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했다. 명절 때마다 아들 내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와서 자고 갔다. 2018년 61세 9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다. 아들 부부와 사돈댁 손잡고 간 2박 3일 제주도 한강여행이었다. 12월에는 한참 비어있던 옆집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작은 서점을 차렸다. 매일 들러서 커피 타다 주면 먹고 결혼했는지도 묻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하면서 얼굴을 익혔다. 종종 손금을 봐주다가 관상도 말해주고 어떤 조상신이 지켜주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여그가 말하자면 물터요 물터. 동초등학교 그쪽부터가 물왕물이요. 저쪽 집에 물이 돌아 흘러내려가. 여기서 한 집, 두 집, 네 집 가운데 물 내려가. 우리만 단체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터에 먹을 것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어야 해요. 내가 항상 오동나무 젖짝에다가 초하룻날, 초산날, 명절날 과일하고 떡하고 막걸리하고 갖다 바쳤었거든. (2019년) 62세 만신 김호순의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서점에서 강연했다. 바닥에 앉아 포스터 그림도 직접 그리고 오랜만에 깨끗한 옷도 꺼내 입었다. 관객 중 한 명이 몇 명의 신을 모시고 있냐고 물어오기에 7분 중에 5살 먹은 아들도 있고 3살 먹어서 간 여동생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40분쯤 이야기하다가 영도 오고 눈물도 나서 말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2021년 64세 딸과 똑같은 손금을 가진 젊은 친구를 보면 붙잡고 눈물을 쏟았다. 2월 마지막 주엔 서울로 올라가 아들네랑 사돈댁이랑 도란도란 식사를 했다. 키우던 강아지 복덩이와 고양이 복순이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다. (3월 5일) 나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초저녁 거리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예수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이튿날 새벽 5시경 숨을 거뒀다. 8일 오전 9시 30분 발인 후 전주 승화원으로 옮겨진 뒤 불성에 들어갔다. 장례 후 아들 혜원이가 집을 찾아 강아지 복덩이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갔다. 3월 21일 아침 남동생 종근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집을 비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일하는 사람 3명이 달라붙어 방마다 끊없이 나오는 물건을 바대에 담았다. 작은 포클레인이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싣고 나르기를 반복했다. 신당에는 아들과 며느리 이름과 생일이 적힌 종이가 달려 있었고 종근이 선물로 준 한지 항아리가 한쪽에 놓여 있었다. (3월 23일) 오후 막내 여동생 종님이 환송굿을 하고 갔다. 5월 햇살 비치던 빈집에 남겨진 고양이 복순이가 새끼 4마리를 낳았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니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네, 되는데. 편한 대로.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어떠셨어요? 뭔가 다른 사람 뭔가, 목소리로 네, 이렇게 들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네, 그래서 이 시가 지금 뭐 쓰여진지 그러니까 3월에 전시했으니까 1년 다 돼가네요 벌써. 와, 네. 처음이고 또 다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뭉클하기도 하고 사실 이 시가 한 사람의 연대기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어서
그 가족분들 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서울에 사는 아들을 막 만나기가 서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전화로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막 하고 또 이제 형제분들이 많으신데 형제분들끼리 또 이제 사이가 뭐 좋은 분도 있고 좀 이제 안 친한 분도 있고 이래서 또 어떤 그 형제 한 분이 이게 제가 묻는 거를 또 전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저도 몰랐던 게 놀라웠던 것은 이제 각자 살아온 세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엄마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나를 키우던 시절밖에 모르고 뭐 또 이제 오순의 여동생은 자기가 태어난 시점부터 언니를 기억하는 그 시간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그 오순 이모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모를 거 아니에요,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각계 자기가 갖고 있는 김오순에 관한 기억이 다 다르고 근데 이걸 다 합치면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 그래서 다 인터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다 컨펌을 받고 했다는 것이 이 시의 가장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나도 제 마음대로 쓴 거는 없다는 점. 다 이제 몇 번이고 허락받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 전시에 그 아들 내외분이 오셨어요. 며느리분이랑. 그래서 좀 울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 김오순 약전이에요. 약전이라는 게 이제 한 사람의 일생을 축약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원래 이제 안도현 시인의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머니 성함의 약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그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났는데 이게 되게 예술적이고 이게 바로 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마주를 했죠. 그 형식을 차용해서 선생님한테도 다 쓰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기사처럼 팩트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상하게 미화될 수도 있고 더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상한 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네. 진짜 그 마치 진짜 말하듯이 네네네. 사투리를 그대로 네네네. 적어서 쓴 그런 부분 같은 네. 것들은 좀 상상을 해서 적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녹취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오순 이모가 한 말씀이신데 그 녹취록도 이제 제가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친구 한 분이 친구 한 명이 사진가 친구 장근범 씨가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저한테 줬고 제가 그거를 다 녹취를 풀어서 맞는 이 시의 흐름에 맞는 것을 뽑아서 이제 그대로 실었죠. 근데 처음엔 그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은 계속 몇 년에 뭐 했다, 몇 년에 뭐 했다, 몇 년에 뭐 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게 툭 대화체로 튀어나오는 것이 너무 이제 자기적인 거 아닌가? 너무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직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사람들은 김오순이라는 사람의 어떤 냄새 그리고 말투 그리고 그녀의 어떤 생각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 딱 들어가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확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첫 문장도 아버지가 뭐 순할 순자로 지어줬는데 내가 성질이 물불을 못 가리자니요. 뭐 이것도 굉장히 이제 호탕하신 분인 거예요. 되게 여장부 같고 그리고 막 당당하고 매사에 항상 이런 분이셨죠.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되게 더 빠르게 어딘가로 그러니까 이미지가 확 그려졌고 뭔가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 성공했네. 그런 게 딱 그려졌고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저희 셋이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목소리로 저희도 네. 오늘도 읽었지만 읽으니까 네. 특히
그 사투리를 구사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읽으니까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아, 너무 재밌었어요. 어제 연습해서 그나마 어. 이렇게 손에 나왔던 너무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또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케눈크가 3명이니까 셋이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어. 아마 계속 머피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머피엄이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우와, 거예요. 한 줄씩 읽었는데? 네네. 오. 그래서 그 되게 김민석 깊어요. 작가님이 이거는 약간 운율과 그러니까 뭔가 리듬이 설계된 게 아닐까 시인님의 우연찮게 셋이 또 읽다 보니 그런 네, 점을 또 발견하게 되는. 민석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쓴 것 네. 같다. 되게 아, 끝에 부분이 네. 문장마다 끝에 부분이 다 다르게 끝나서 그러니까 뭐뭐 되었다, 뭐뭐 했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다 달랐어요. 뭐 봤다, 뭐 맞아요. 좋았다,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동사가 다 달라. 맞아요. 다르게 저희가 끝나서 또 어떻게 한번 읽었었냐면 사실 이거는 확인차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까봐 뭐 1900 몇 년 끝에만 이제 읽는 거예요. 되었다. 뭐 2000 몇 년 우와. 만들었다. 뭐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웹진에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웹진에 있는 못 보게 글을,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사 제가 붙여놔- 파일 보내드렸어야 그래서 되는데 부탁을 드릴까 이제 하다가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물어보는 게 맞나? 우리가 하고 부탁 약간 아. 저희가 고민 너무 많아요. 제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복숭아도 아니. 복숭아도 보내드렸어야 됐고 근데 그랬으면 더 확실하긴 했겠다. 저희가 일부러 뭔가 이야기를 좀 더 만들고자 그렇게 포기도 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네. 여쭤보고 진짜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독자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좀 상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블로그의 실태들을 알려주셔서 맞아요. 아무튼 그거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혹시 누락된 게 있나 확인하려고 이제 앞부분이랑 와, 동사만 어떡해. 읽다 보니까 그 동사들이 다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김민석 작가님이 너무 네. 흥미로웠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시에 제가 잠깐 멈칫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뭐 예컨대 이제 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순 이모 친 딸이. 근데 그 나이가 이제 오순 이모가 40대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시에는 이제 30대 때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아까 제가 했는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분이 결국에는 무당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연속적인 가족의 죽음인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런 신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딱 기폭제가 된 거는 죽음 그리고 이제 뭐 삶의 경계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시인이 계속 이제 오고 신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서사들이 이 사람을 좀 감싸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나도 이제 엄마나 뭐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이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쓰니까 엄마가 하는 말들이 되게 그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고영찬 작가님 그 아버지 수염 이렇게 뜯는 그 영상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고 봐요.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저 감동받았어요. 여기서 그 또 영상. 제작을 네. 저 그 영상 너무 좋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잡으셨는지 진짜 천상 그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팔봉예술공장 입주해 계시면서 제가 전시를 할 때마다 보러 갔는데 그 아버지의 그 여기 수염 그 쪽집게로 뜯는 그것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 인간적이고 그걸 떠나서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그게 색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행위 그래서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어진 게 아니라서 더 이제 좋았고 그게 약간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제 작업 네.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 아까 들으면서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한 네, 게 네. 오순 이모님이 네. 다들 뭐 어떤 시인이 지켜준다 뭐 이런 말을 해줬다고 네, 네, 했잖아요. 혹시 시인 곁에는 저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엄청 화가 많은 할머니가 있다고 화가 했어요. 화가 많은 증조, 그러니까 윗대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의 할머니 뭐 이런 식. 그리고 이제 뭐 서한호 작가 같은 다른 경우에는 책방을 저희 같이 동료 운영하시는 네. 서한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쁘장한 여자애가 이렇게 귀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화가 많아서 저도 화가 많고 막 이런 뭔가 할머니를 닮아서 뭐 그런 말도 해주시고 뭐 손금도 봐주시고 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죠 저희가. 네. 그리고 작가님 시님 이제 그 궤적을 보면 네. 항상 진짜 그 사람이 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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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말 아까도 이제 뭐 협업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바로 이제 리트리버. 네. 또 정말 다양한 그런 네. 협업들도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저는 또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시각예술가 여인영 작가님과 그 작업하셨던 거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역할로 참여를 하셨었고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그 궤적에서 사람이란 또 뭔지 네.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팔복예술공장 그 창작 스튜디오 입주한 여인영 작가님이랑 협업을 했는데 여인영 작가님이 여기 나오네요. 귀여운 네, 제가 찍은 사진인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여인영 작가님의 전시를 제가 보고 이런 선배가 나한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선미촌 안에 있으면서 그 여성 젠더 그리고 어떤 미디어 뭐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많은 시기였는데 여인영 작가님 작업을 딱 보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이제 억압된 자유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어색한데 굉장히 재밌고 또 흥미롭고 그리고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 인여 작가님을 진심으로 이제 약간 존경하게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작업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연여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약간 호감을 느끼셨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꿈을 꿔서 일어나서 쓴 일기들, 그러니까 기록들, 뭐 메모도 있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내려간 글이 이만큼 있다.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글을 볼 거냐 해서 이제 오케이 해서 보고 했더니 그 글 자체가 너무 시인 거예요. 그 꿈이라는 게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있다가 튀어나오고 뭐 여기 숨고 막 이런 중구난방이잖아요. 근데 그런 튀는 그런 시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조금 저의 방식대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어요. 뭐 이 텍스트를 가져왔으면 제가 좋았을 텐데, 뭐 기찻길을 걸었다, 뭐 갑자기 바다가 튀어나왔다, 뭐 이런 걸 여인여 작가님 썼다고 하면, 뭐 기찻길 1번 레일에서 어떤 소녀와 나는 걸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거예요. 확실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바꾸고 바다가 튀어나오자 공이 내 속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에게 건너갔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렇게까지 자유를 주셔도 되나 했지만 자유를 주셨고, 네, 뭐 별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서, 그리고 여인연 작가님이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사셨다 보니까 그 어떤 미국식 한국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번역투도 있고 조금 그 어색함 속에
더 시적인 느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말이 살짝 안 되는데 그게 더 진실처럼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인영 작가님이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신 아트스페이스 원이라는 해방촌 갤러리에 뭐 여인영 작가님 쓴 거 왼쪽, 제가 해석한 거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두께의 글이 또 거기에 걸렸죠. 네, 프린트돼서.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최초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네, 되게 자주 네, 하세요. 네, 인스타 방송을 저는 그렇게 시작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걸로 시작을 네, 하신 그거 거예요? 처음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누가 아니 그거 방송하는데 제 개인적인 계정에서는 처음인데 그 보고 싶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네가 방송을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스페이스 원 공간 다 이제 보여주고 시 막 읽고 막 이랬었죠. 그랬더니 좀 할만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도 읽고 막 약간 유사 방송인의 행위를 했습니다. 네, 여인유 작가님 오늘 오시기로 했었는데 네, 아쉽게 네, 컨디션 때문에 네, 못 오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협업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오피엄 작가님 하면 맞다, 좋을 것 맞다. 같아요. 저희 하기로 했거든요. 네, 저 사운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으면 하는 거죠, 뭐. 네. 호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영광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그리고 아까 사람에 관한 이야기.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냥 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동료든 후배든 선배든 그 존경심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또 서로 오가는 자족감, 뭐 자존감이 아니라 자족감, 만족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통할 때 좀 더 제가 꼬리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새롭다고 막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제가 좋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저만의 어떤 활발하고 약간 이상하게 발랄한 기질 그런 것들이 이제 협업을 자꾸 이제 하고 그리고 그런 호기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진을 띄워주셨구나. 네, 이건 람혼 최정우 작가님이라고 이제 철학도 하시고 미학도 하시고 뭐 기타도 치시는 전방위 예술가 우리 람혼 최정우 선생님이신데 프랑스에 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방학 예전에 때마다- 물결소사에서 네, 벽을 깨는 예술가 그 인터뷰 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고 아니에요? 공연은 했었어요. 아, 그런 그렇구나. 비슷한 포맷으로. 네. 음. 책을 2권을 내셨었어요. 그래서 책 갖고 그리고 뒤에 김호순 전 했을 때 아내분께서 이렇게 포스터를 들고 계시는 네. 첫 관람객이셨어요. 네. 어, 그래서 그때 최정호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봉투를 준비했었거든요. 연주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봉투를 받은 거는 저도 이제 몰래 숨기고 막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봉투에 든 돈이 똑같았다는 아주 좋았어요. 네. 네. TMI였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끝났죠? 시간이- 2시간 가까이. 2시간 됐어요? 네. 어떻게? 3시 55분. 대박이다.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하셔. 너무 아니에요. 저희 괜찮으셨어요? 원래 아니요 다 2시간 정도씩 했고 1시간 반 정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에서 2시간은 2시간 했어요. 사이. 알찼다, 너무 알찼다.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재밌게 잘 들었고 네. 또 진짜 관객 혹시 네.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부담 갖지 말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없다고 강요 하셔도 아니에요. 됩니다. 마이크 여기 그 관객분으로 오셨어요. 네네. 진짜. 아까 그냥 한 생각 하나가 있는데 네. 잠깐 이제 출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네.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한글에 이제 자간 뭐 이런 거 아, 자간.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어떤 출판사는 이걸 원하고 마치 이제 입시할 때처럼 어디에 맞추는 글씨체, 뭐 색깔, 그러니까 폰트도 거기에 어떤 그 디자인 뭐 디렉터가 이런 폰트를 좋아하면은 그거를 같이 일하는 밑에 말단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거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선택을 해야지만 뭔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그런 게 이제 안 좋고 좋은 걸로 나뉘는 게 맞나요? 실제로 글 쓰는 사람들 안에서. 아까 그 자간이랑 뭐 이런 폰트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 공모에 시를 뭐 5편 내지 뭐 10편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출판사들마다 이렇게 시집에 우리가 자주 보는 시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학과 지성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간을 뭐 99에다가 뭐 마이너스 뭐 17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편집 그게 선배들이 알려준 게. 또 문학동네는 약간 바탕체 같은 거를 써요. 그 약간 그 고급진 바탕체 같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쓰고 하는데 출판사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면 그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출판사에서 내는 시집에 있는 똑같은 그 자간과 폰트로 내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딱 봐도 그냥 함초롱 바탕체랑 그냥 함초롱 바탕체 뭐 100% 그냥 자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조절되고 뭔가 딱 정돈된 느낌이 그냥 뭐 이 작품을 떠나서 이 친구는 뭔가 어떤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선배가 누가 알려줬구나. 뭐 아니면 문창가 애구나. 뭐 이거 위험할 수도 있지만 좀 짐작이 가는 게 있어요. 이거 딱 편집한 것만 봐도 그 출판사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이 종이 하나 주시겠어요? 지금 이케논쿠 출판사에서는 이게 무슨 채예요? 도둠체인가? 아니죠. 아리알. 에리얼? 네네네네 맞아요. 뭐 에리얼 서체를 써서 만약에 시집을 발간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출판사가 시집을 계속 많이 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익숙한 게 있어요. 자기 눈에 시를 심사위원 시인이면 당연히 시집 많이 읽었겠죠. 그럼 그 시집에 맞는 편집본이 자기 눈에 익숙해요. 그러면 이케눈쿠의 예리열체가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자간이랑 이걸 똑같이 해서 내면은 이제 익숙한 사람한테는 좀 더 이제 가독성이 있게 보이고 그 스타일이죠, 스타일. 네. 그리고 신춘문예에서나 뭐 어떤 뭐 거기에서는 어떤 채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건 자유고 뭐 간혹 가다가 뭐 포인트를 11로 해라, 뭐 10으로 해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시인은 자유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분량 자유 뭐 이런 제약 없이. 그건 아까 조금 뭔가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이런 저런 얘기가 섞여가지고.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들을 때 그렇게 아까 들었을 때는 약간 제약이라고 해석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네. 학교에서 아마 성인이 되고 바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뭐 선배 아니면 주변인들한테 그런 제약을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나이가 들 때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제약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용이 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이럴 수도 있던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폭력처럼 이제 억누르고 하지마 교수님이랑 있을 때는 그냥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고 했을 때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이게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 고집 세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게 다
뭐 직업군이 다 다르겠지만 뉘앙스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폰트, 뭐 예술을 하는 분들은 뭐 어떤 그림체, 뭐 영상이면 어떤 시퀀스 이런 거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게 순위가 갈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런 그죠. 그런 약간 게 좀 문법이 있죠. 문화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내려져 오는 가풍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텐데 맞아, 맞아. 글쓰기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아까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신출 뭐였죠? 신춘문예. 네, 신춘문예 그거 얘기하실 때 네. 자유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좋았어요. 네. 네. 아 이게 너무 그게 세부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이런 말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네, 이 자간 막 이런 줄간격 이거는 저 문창과 애들이 모여도 안 하는 얘기. 정말요? 막 그거는 알아서 그냥 하는 거고 모르면 이제 뭐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고 이 정도인데 약간 지금 뭐 해야 작가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 관객분들하고 뭐 캔버스에 뭐 어떤 재질, 호수 막 이거를 굉장히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네요. 네. 아니, 오히려 뭔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더 조심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10일 막 10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시를 막 어떤 폰트로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진짜. 저희끼리는 이제 글 쓸 때도 저희 가끔 글을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웹상에 뭐 구글독 같은 걸로 해놓고 동시에 그럼 들어가서. 커서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은 저도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막 아주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되게 다 자기가 원하는 뭐 글투가 있고 뭐 글 쓰는 방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는 게 진짜 힘든 일이고 아주 맞아. 예민한 일이라는 걸 알아서 맞아. 더군다나 더 이제 이걸 업으로 삼는 분이시니까 네. 얼마나 신중하게 이걸 보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시를 딱 쓰잖아요. 그럼 한글 파일로 안 줘요. PDF 파일로 딱 줘. 그걸 못 건드리게.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하면은 뭐 잘못 이렇게 뭐 지워질 수도 있고 폰트를 다른 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저 예전에 책방에서 낭독했을 때는 어떤 시인이 PDF 파일로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뽑을 수 없게. 네. 그런 고유성, 네 그런 거를. 네. 지금 방송이 아직 되고 있나요? 네. 아, 네. 근데 중간에 네. 제가 잠깐 나갔을 때가 네. 이게 연동이 돼서 전화가 오면 라이브 소리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껐다가 켜고 지금도 방금 전화 와서 네. 잘 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너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좋은- 죄송하지 이게 라이브 길게 하면은 누가 막 뭐 이렇게 길게 하냐고 막. 아니에요. 싫어요. 여기 얘기하러 온 자리인데.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